어딜 가도 봄꽃 축제가 한창인 이때 조금은 특이한 축제를 하는 이 지역. 아는 사람 강원도 영월군. 상복 입고 굿하는 사람들. 놀랍게도 장례식이 아니라 축제 맞습니다. 장례식에서 춤추는 걸로 유명한 아프리카 가나도 아닌데 영월 사람들 왜 상복 입고 축제를 하는 걸까요? 우리 단종대왕께서는 단종은 아, 단종 때문이구나. 이쯤 되면 돌아가신 단종대왕이 무덤에서 뛰쳐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영월군, 이렇게까지 축제에 진심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전설의 고향 영월편. 아시다시피 영월은 조선 6대왕 단종이 왕위를 뺏기고 유배당한 곳. 이곳에서 죽음을 맞은 어린 임금의 한이 맺혀서일까요? 옛부터 영월 지역 온갖 귀신 얘기가 많이 전해 내려왔죠. 실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도 있는데요. 선조 14년 영월에 요사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여러 명의 관리가 갑자기 죽는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노산군의 빌미라고 하였다. 야사와 설화를 살펴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군수였던 영월 부사 3명이 연달아 급사하는 바람에 관리들은 공포에 떨었고 영월에 오지 않으려고 했다는데요. 그러다 한 용감한 자가 나타났으니 영월 부사 박충환. 영월에 부임한 첫날 홀로 방 안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자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어린 소년 모습의 귀신은 임금처럼 곤룡포와 익성관을 갖춰 입고 있었죠. 귀신이 단종임을 알아본 영월 부사, 절을 올리고 예를 다하였더니 단종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 목에 졸린 활줄이 갑갑하니 좀 풀어달라. 문제는요, 단종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였죠. 조선 왕조 27대 임금 중 유일하게 국장을 치르지 못한 단종. 세조가 단종을 건드리면 삼족을 멸하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에 아무도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고 어디 묻혀 있는지조차 몰랐다는데요. 당시 목숨을 걸고 몰래 시신을 수습한 자가 있었고 영월 부사가 그를 수소문해 단종의 무덤을 찾았다고 해요. 그곳이 지금의 영월 장릉. 단종의 시신, 무덤 안에서 진짜로 목에 활줄이 걸려 있었다는데요. 그걸 잘 수습한 이후부터는 영월 부사가 급사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장화 홍련전처럼 현명한 군수가 한 맺힌 귀신의 원환을 풀어주는 설화, 원조가 영월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런 단종의 불운한 운명은 어쩌면 정해져 있던 걸지도 모릅니다. 믿거나 말거나 조선 왕실에는 장자가 왕이 되면 큰일 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조선 27대 왕들 중에 장자 출신을 한번 살펴볼까요? 단종의 아버지 문종, 몸이 병약해 재위 2년 만에 승하했고요. 12살에 왕이 된 단종은 삼촌에게 쫓겨나 죽음을 맞았죠. 그 다음 장자 출신이 연산군, 폭군으로 워낙 잘 알려져 있잖아요. 결국 폐위됐고요. 왕이 된 지 8개월 만에 요절한 인종도 장자 출신. 반면 세종이나 성종처럼 성군으로 손꼽히는 왕들은 장자 출신이 아니라 삼남, 차남이었다네요. 단종과 함께 단종의 비, 정순왕후 송씨도 왕비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쫓겨났습니다. 정순왕후는 처음부터 수양대군에 의해 강요된 혼인을 했는데요.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휘두를 목적으로 자기 친구 딸을 간택해 혼인시킨 거죠. 그것도 문종이 승하하고 3년상이 끝나지도 않았을 때 국혼을 추진했으니 단종과 정순왕후를 모두 쥐고 흔들겠다는 의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순왕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왕실에서 쫓겨난 후에도 세조의 도움을 거절하고 혼자 일을 하며 생활했죠. 사육신의 단종 복위운동 이후 노비로 전락했다가 말년엔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었는데요. 그 파란만장한 삶을 들여다보면 조선의 경제와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 갔을 때 정순왕후는 따라갈 수 없었는데 단종과의 마지막 작별을 고한 자리가 바로 청계천 영도교라고 해요. 정순왕후가 생계를 위해 택한 일은 옷감염색. 염색일은 하층민 중에서도 가장 최하층이 했을 만큼 힘든 중노동이었는데 이걸 왕비 출신이 했던 거죠. 청계천 시장 아낙네들이 정순왕후를 불쌍히 여겨 먹을거리를 챙겨주었는데요. 이걸 안 세조가 노발대발하며 남자들을 보냈지만 여인들, 시장 근처에 남자 출입금지를 써붙이고 정순왕후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청계천 영도교 근처에 조선 최초의 여인 시장이 탄생했다고 하네요. 청룡사에 들어가 비구니가 된 정순왕후, 단종이 묻힌 동쪽 영월을 바라보며 극락왕생을 빌었다는데요. 죽은 다음에라도 함께할 수 있었을까요? 정순왕후는 단종의 명예가 회복된 이후 남양주 사릉에 묻혔는데요. 단종은 영월 장릉에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 왕들 중에 왕과 왕비릉이 가장 멀리 떨어진 케이스가 되고 말았죠. 사릉에 가면 소나무가 참 많은데요. 소나무들이 신기하게 영월 방향인 동쪽으로 굽어 자랐다고 해요. 훗날 이 소나무 한 그루를 장릉에 옮겨 심고 정령소홍이라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단종과 정순왕후, 그리고 단종을 따르던 많은 충신들의 한이 서려 있는 곳 영월. 영월군은 단종 문화제를 열어 그들의 넋을 위로하는데요. 문화제에서 눈에 띄는 건 식 줄다리기 대회. 이게 또 단종과 관련이 있다네요. 요즘도 친구들끼리 정치 이야기 꺼냈다간 큰일 나죠? 조선시대 때도 똑같았나봐요. 단종을 복위시켜야 한다는 친구와 아니다, 세조가 통치해야 한다는 친구. 이 둘 사이의 갈등, 줄다리기를 해서 풀자 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마침 갈등이라는 한자어도 칡 덩굴과 등나무 덩굴이라는 뜻이죠.
서로 얽혀 풀기 어려운 갈등에 처했을 때 칡 줄다리기가 유쾌한 해결책이 될 수 있겠네요. 문화재의 하이라이트 역시 단종의 국장 재현입니다. 단종이 조선에서 유일하게 국장을 치르지 못한 왕이라고 했죠. 영월군은 2007년부터 단종의 국장을 지내오고 있는데요. 영조와 정조 등 조선 왕들의 실제 국장 기록을 바탕으로 고증해 재구성했고요. 단종이 유배되어 머물렀던 관풍원에서 출발해 장릉까지 행렬이 길게 이어집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단종문화재 매년 4월 마지막 주 금, 토, 일요일에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도로 어디일까요? 산은 좋아하지만 등산은 힘들어서 산에 못 가겠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갈 수 있는 고원 드라이브 코스를 찾으면 되죠. 우리나라에서 차로 갈 수 있는 도로 중 가장 높은 곳, 최대 해발 1330m의 영월 운탄고도 길입니다. 해발 1000m 속리산이나 1200m인 치악산 정상보다도 더 높아서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길로 불린다네요. 워낙 높은 지대라 가끔은 4월 말까지도 눈이 와서요. 꽃피는 봄철에 설경을 보고 싶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고원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식생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운탄고도 어디서 이름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고대 중국에서 차를 나르던 교역로 차마고도가 생각나는데요. 그럼 운탄은 뭘까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구름이 양탄자처럼 펼쳐지는 길이란 뜻이 있는데요. 이런 운해랑 잘 어울리죠? 그런데 사실 원래 뜻은 석탄을 운반하는 높은 곳에 있는 길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탄광, 지금은 단 3군데밖에 남지 않았지만요. 한때는 전국에 300개 넘는 탄광이 있었어요. 영월, 정선, 태백, 삼척 등 강원 남부 지역에도 탄광이 많았고요. 그 중에서도 강원 최초의 광업소가 있었던 영월이 석탄 생산에 큰 역할을 담당했죠. 한때는 영월 광업소 한 곳의 직원 수만 4,000명.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공기업 직원이 4,000명 정도니까 그 규모가 상상이 되시나요? 일자리를 따라 인구도 몰렸습니다. 운탄고도 2길, 3길에 걸쳐 있는 영월 모운동 마을. 지금은 30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이지만요. 80년대에는 이곳에 10,000명이 살았다고 해요. 옥동 광업소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죠. 해발 700m 높은 산골 마을에 병원이나 세탁소, 미용실, 당구장이 다 있었고요. 심지어는 읍내에도 없었던 극장이 모운동에 있을 정도였다네요. 이곳이 한때는 서울 명동에 비견될 정도였다는데 믿어지시나요? 사람만 많았을까요? 돈도 많았습니다. 탄광촌에서는 동네 강아지들도 입에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있었대요. 왜냐면 탄광일이 쉽지 않은 만큼 임금도 두둑했기 때문인데요. 신입 광부 월급이 당시 대기업 과장급 이상. 광부들을 격려하기 위해 역대 대통령들도 시차로 왔습니다. 영월 광업소에 있던 마차리 마을에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 한 광부에게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마차리에 우리 아이들 다닐 학교 좀 만들어주세요 했대요. 그렇게 만들어진 학교가 영월 마차고등학교. 이승만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왕립학교로 불렸다네요. 광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죠. 막장이라는 단어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막장? 드라마 장르 아니냐고요? 원래 막장은 탄광 갱도의 막다른 곳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위험천만한 갱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 막장. 수백 미터 지하에 위치해 산소가 부족하기 일쑤였고요. 입구에서 가장 머니까 기둥이나 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곳, 즉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곳이었죠. 영화 국제시장에 나왔던 것처럼 메탄가스층이 있는 탄광은 스파크가 발생하면 폭발하기도 하는데요. 폭발 사고로 영구적인 장애를 입거나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할 곳과 돈이 그만큼 간절했던 광부들, 인생 끝까지 다 겪고 찾아오는 곳이라고 막장의 의미가 확장되었죠. 참! 미세먼지 심할 때 삼겹살 먹어서 먼지 씻어낸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과학적 근거는 별로 없는 속설이지만 이것도 광부들에게서 시작된 말이에요. 탄광에서 나오는 분진 때문에 결핵이나 진폐증 같은 병에 시달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탄광일이 워낙 힘든 일이라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만 버틸 수 있다고 생긴 말이라네요. 광부들의 노고 덕에 서민들, 연탄 난방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는데요. 연탄은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 겨울철이면 일가족이 함께 목숨을 잃는 일이 빈번했어요. 사망자 수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1984년 기준으로 매년 4,200명 정도, 전염병으로 사망한 수보다 10배는 많았다고 하죠. 또 연탄을 떼면 공기가 오염돼서 겨울마다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결정, 에너지 정책을 석탄에서 석유 중심으로 바꿨죠. 결정타는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탄광을 정부가 사들여서 하나둘씩 문을 닫게 유도한 건데 전국 대부분의 탄광이 이때 사라졌고요. 영월 광업소와 옥동 광업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은 갈 곳을 잃었고 화려했던 탄광촌 마을도 이렇게 황폐화되고 말았죠. 실업자는 늘지 인구는 빠져나가지 폐광 지역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어야 했는데요. 이걸 극복하고자 정부가 만든 게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그리고 이 법을 근거로 국내 유일의 카지노 강원랜드가 만들어집니다. 강원랜드 수익의 일부는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죠.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을 살리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광부들의 삶과 애환이 깃든 웅탕고도길은 보원 트레킹 코스로 세 단장의 여행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개통됐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완주 명예의 전당에 올랐네요. 또 영월 광업소가 있던 마차리에는 탄광문화촌 박물관이 생겼습니다. 광부들이 생활했던 공간이 옛 모습 그대로 복원돼 있고요. 갱도 안에도 들어가 볼 수 있죠. 조금씩 더워지는 요즘 맑고 시원한 공기 아래 산업전사들의 노고를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영월 여행 어떠세요? 서울을 상징하는 새는 까치, 경기도는 비둘기, 부산은 갈매기.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까치, 비둘기, 갈매기 중 하나를 지역 상징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런데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딱따구리? 그것도 까막 딱따구리? 지역을 상징하는 새 중 가장 독특해 보이는 영월군의 군조 까막 딱따구리. 이 새가 영월군의 상징이 된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일명 까막 딱따구리 소동. 까막 딱따구리 옛날에는 한반도의 흔한 텃새였다는데요.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며 1973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죠. 그 이후 서식지 파괴. 딱따구리들은 울창한 나무가 많은 숲에서 살아가는데요. 딱따구리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큰 종인 까막 딱따구리는 산림 벌채 피해를 특히나 크게 입었어요. 그래서 70년대 이후 오랫동안 관찰되지 않아 한동안 멸종된 줄로만 알았다는데요. 그런데 멸종된 줄 알았던 이 새가 벼랑간 뉴스를 탑니다. 한 방송국 취재팀이 까막 딱따구리 서식지를 발견해 TV 메인 뉴스에 내보낸 건 두 쌍의 까막 딱따구리가 새끼를 낳아 기르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최초로 번식이 확인된 귀한 순간이었죠. 이 장소가 바로 영월 법흥사. 새 박사 윤모보 교수님이 이때를 회상했는데요. 법흥사는 한마디로 희귀조류의 낙원이다. 이런 지역이 남아있어 다행이다. 박사님 감격스러워 밤잠을 설쳤다네요. 까막 딱따구리는 천연 기념물 중에서도 가장 보기 어려운 새로 꼽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엔 의외로 딱따구리들이 많습니다. 최 딱따구리와 오색 딱따구리, 청 딱따구리 등이 있죠. 우리 집 주변엔 참새랑 비둘기밖에 안 보인다고요? 대도시에서도요. 나무가 많은 아파트 단지나 산 근처 산책로에 가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딱따구리가 나무 쪼는 소리예요. 나무를 파서 벌레를 잡아먹거나 둥지를 만들기도 하지만요. 영역을 표시할 때, 짝을 찾을 때 일부러 소리를 내기도 해요. 이걸 드러밍이라고 합니다. 1초에 20번 이상 나무를 쪼아대니 이렇게 껍질이 처참하게 뜯긴 나무가 보인다면 딱따구리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죠. 딱따구리가 만든 나무 구멍은 숲속에서 가장 인기 있는 둥지인데요. 딱따구리가 둥지를 그으면 원앙이나 파랑새 같은 다른 새들이 이 구멍을 노려요. 이 뻔뻔한 원앙은 몰래 알을 낳고 도망가네요. 숲속에서의 내 집 마련도 쉽지 않나 봅니다. 딱따구리가 좀 불쌍해 보이지만 나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요. 숲에 딱따구리가 살면 다른 새들과 동물들도 살기 좋아져서 숲 생태계가 건강해진다고 하네요. 딱따구리 중에는 까막 딱따구리와 친척관계인 큰악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하얀색 배만 빼면 생김새가 거의 똑같이 생겼죠. 전 세계에서 오직 한반도에만 서식한다고 알려졌는데 아쉽게도 2017년 공식적으로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에 수십 마리 남아있다는 것도 확인이 어려운 상태죠. 큰악새처럼 이름은 익숙하지만 멸종 위기에 처한 새들 더 있는데요. 제일 먼저 황새. 속담으로도 익숙한 황새는 전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이에요. 1971년에 황새 한 쌍이 발견돼서 신문 1면에 실릴 정도였는데 기사가 난 지 사흘 만에 밀렵꾼이 수컷 황새를 쏴 죽여버렸죠. 이후 연구자들이 외국에서 들여온 황새를 복원하는 데 성공해서 다시 텃새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네요. 빨간 얼굴과 긴 부리가 특징인 따오기. 따옥따옥 동요 가사에 나올 정도로 흔한 새였지만요. 농약과 제초제 중독으로 멸종됐다가 최근 복원에 성공해 자연에 돌려보내고 있죠. 오빠 생각 노래에 나오는 뜸북뜸북 뜸북이, 기럭기럭 기러기도 멸종위기 2급이고요. 학이라고 불리는 두루미도 DMZ 근처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개체수가 줄었습니다. 환경 파괴로 인해 찾아보기 어려워진 새들이 영월에서 발견됐다니 참 반가운 일이죠. 이렇게 희귀한 새들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뜨면 새를 보는 탐조객들이 몰려드는데요. 영월 법흥사에도 까막 딱따구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죠. 그런데 가끔 눈살 찌푸려지는 민폐 탐조객들이 있습니다. 새 둥지를 보겠다며 둥지를 가리는 주변 나뭇가지를 베어내거나 나뭇가지에 낚싯줄을 걸어 둥지를 끌어내리는 등 이런 민폐 행동은 새를 불안하게 만드는데요. 최악의 경우 부모새가 새끼와 둥지를 버리고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번식을 포기하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죠. 새를 관찰할 때의 예절 알려드릴게요. 새를 볼 때는 최대한 멀리서 놀래키지 않아야 하고요. 맨눈보다는 쌍안경을 사용해서 관찰하기. 시각에 예민한 새들을 위해 원색옷은 피하고요. 버드콜링, 즉 새를 부르겠다며 소리를 내는 행위도 금지. 야생에서 살아가는 새들에게는 작은 혼동도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를 꼭 눈으로 보거나 사진 찍겠다고 집착하기보다는요.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감상하거나 나무 구멍 같은 새들의 흔적만
것만으로도 즐길 줄 아는 태도가 더욱 좋겠죠. 까막 딱따구리의 검은 깃털색은 과거 탄광촌이었던 영월과 잘 어울리는데요. 딱딱 석탄 캐는 소리는 사라졌지만 딱따구리의 나무 쪼는 소리가 남아있는 영월 법풍사에 와서 까막 딱따구리도 보고요. 법풍사 사리탑, 부처님의 진짜 사리를 모신 곳인데요. 전국에 5곳뿐이라는 거, 또 이 주변 계곡은 무릉도원 못지 않으니까요. 영월 법풍사에 방문해보세요. 행운을 상징하는 새 제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제비 둥지가 생기면 진짜로 좋은 일이래요. 제비를 환영해야 하는 과학적인 이유. 우리나라의 제비는 어디 가면 많을까요? 나이트클럽이 아니라 강원도 영월군에 많습니다. 영월의 대표적인 시장 서부시장. 메밀전병, 수수부꾸미, 올챙이 국수,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죠. 그런데 유명한 닭강정 맛집 앞에 붙은 안내문. 제비 식구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눈으로만 봐주세요. 제비집 파손 금지. 제비를 아끼는 다정한 마음이 엿보이는데요. 최근에는 제비 모양 쿠키를 파는 집도 생겼습니다. 저희 집에는 매해마다 제비가 와서 새끼를 낳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알을 낳아서 지금 4마리 정도 있거든요. 이제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주고 그러고 있어요. 영월에는 제비가 많아 일명 제비마을로 불리는 곳도 있습니다. 영월 북면에 위치한 마차리 마을. 이곳에서는 간판도 제비, 벽화도 제비, 버스 정류장에도 제비, 심지어 집집마다 붙은 명물도 다 제비입니다. 제비의 진심인 마차리 마을. 진짜로 집마다 제비 둥지가 있네요. 사람들이 지나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알 품고 새끼한테 밥도 먹이죠. 근데 듣다 보니까 조금 시끄러운 것 같은데? 사실 집에 제비가 날아와 둥지를 지으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라는데요. 왜냐? 제비 소리도 시끄럽지만 둥지에서 떨어지는 제비 배설물 문제 때문.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집에 제비 둥지가 생기면 일부러 허물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제비마을 마차리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둥지 아래에 설치된 이 나무 판자, 마을에서 달아준 제비똥 받침대입니다. 작은 나무 받침 하나만으로 간단히 해결했죠. 가끔 비가 많이 오면 제비 둥지가 벽에서 떨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비행에 서툰 아기 새들은 둥지가 떨어지면 큰일이죠. 마차리 마을, 튼튼한 콘크리트로 절대 떨어지지 않을 새 인공 둥지를 만들어줬네요. 영월에는 유명한 시멘트 공장이 많은데요. 천연 시멘트를 써서 둥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옛날 유럽 건축물에 쓰인 재료라 아기 제비들에게도 무해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마차리 사람들, 제비에게 이렇게나 잘해주는 이유가 궁금한데 왜일까요? 흥부전처럼 박심을 얻어줄 행운을 기대해서는 아니고요. 제비를 반가워할 수밖에 없는 진짜로 과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래요. 첫째, 제비 둥지가 생기는 집의 특징, 인기가 좋은 사람이 산다. 이게 웬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아니요, 진짜 근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 처마에 둥지를 트는 제비. 아무도 살지 않은 빈집에는 둥지를 틀지 않아요. 제비의 천적은 고양이나 뱀, 둥지를 타고 올라와 새끼를 잡아먹기 때문인데 사람이 있으면 고양이랑 뱀으로부터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제비는 사람 사는 집, 그것도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드나드는 집을 선호한대요. 제비 둥지가 생기는 집 이꼴 인싸가 사는 집 공식,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보통 마을에서 제비 둥지가 가장 많은 곳은 방앗간이라네요. 제비를 반겨야 할 이유 두 번째는요, 해충을 잡아주기 때문. 빠르게 날면서 공중에서 모기나 파리 같은 벌레를 잡는 제비. 얼마나 사냥을 잘하냐면요, 무려 2분에 한 번씩 벌레를 잡죠. 제비 한 마리가 1년에 벌레 5만 마리를 잡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제비 둥지 1개가 생겼다? 둥지 하나에 엄마 새, 아빠 새가 있고 한 해에 2번 새끼를 낳는데 보통 한 번에 5마리 정도 부화해요. 그러니까 둥지 하나에 제비가 12마리 정도. 이 12마리 제비가 1년에 잡는 벌레는 60만 마리? 이 정도면 방충에 돈 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요. 살충제 안 써도 되니까 친환경적이죠. 그래서 마차리에서는 이 점을 주민들에게 잘 홍보했다고 해요. 마을 주민들도 이걸 알고선 제비를 더욱 환영하고 있다네요. 사실 마차리가 제비마을이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남한 최초의 탄광촌이었던 마차리. 한때 영월군 인구의 절반이 여기 살았으니 과거에 엄청 부흥했던 곳이죠. 하지만 1972년 영월 광업소가 폐광하면서 마을 인구는 급격히 줄었고요. 남은 주민들은 마을을 살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폐광촌 도시재생 프로젝트. 주민들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도시재생 모범 사례로 꼽혀서 국토교통부 장관상까지 받았습니다. 덕분에 작은 마차리 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를 찾는 제비의 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어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18년 동안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데요. 제비들, 아스팔트 포장도로 때문에 둥지를 만들 진흙을 구하기 어렵고요. 농촌에서도 살충제를 많이 쳐서 먹이 구하기 어렵고 농약으로 인한 피해도 있기 때문이죠. 제비 덕에 살아난 마차리 마을처럼 이제는 제비의 수도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마차리에 오면 만날 수 있는 것들. 학교의 연못이 흐르는 아름다운 마차초등학교.
이승만 때 만들어져 왕립학교라는 별명이 있었던 마차 고등학교. 아기자기한 벽화들 사이 집들이 아담하게 모여있고 주민들 간 왕래가 많은 다정한 마을. 제비들이 반겨주는 마차리 마을에 놀러오세요. 이탈리아 베니스에 가면 볼 수 있는 배를 몰며 노래하는 사람들. 운하를 따라 사람과 물건을 나르는 중인데요. 이 배를 모는 사람을 곤돌리에라고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나 있는 직업 같지만 과거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직업이 있었는데요. 바로 떼꾼, 뗏목을 끌어주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떼꾼, 곤돌리에보다 훨씬 위험천만한 직업이었는데요. 왜냐? 뗏목 하나로 일주일 넘게 이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강원도 상인들은 질 좋은 목재를 한양에 가져다 팔았는데요. 자동차도 없던 시절 그 먼 거리에 물건을 나르는 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썼던 방법 바로 한강. 태백산에서 시작해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물줄기를 타고 빠르게 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이동하자니 무거운 목재를 싣고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 가져다 팔 목재를 그대로 뗏목으로 만들어 급류 타고 가기. 말하자면 초대형 워터슬라이드? 그렇게 한양에 도착하면 커다란 뗏목을 분해, 이걸 잘 말려서 한옥을 지을 때 건축 재료로 썼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영월 뗏목이 유명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서울 종로에 있는 경복궁, 만들어진 지 200년도 안 된 거 아세요? 임진왜란 때 일본에 의해 불타버린 경복궁, 그걸 복원한 게 고종의 아빠 흥선대원군이었는데요. 당시 재건을 위해 질 좋은 나무를 한양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최고 품질인 강원도 목재를 가장 빠르게 나를 수 있는 방법, 바로 영월 동강을 이용하기. 가장 빠른 경로일 뿐만 아니라 물살의 속도도 특히 빨랐대요. 영월 위쪽에 있는 뭐 동강이나 조양강이나 뭐 이런 강들이 대부분 이제 물살도 세고 폭이 좁고 구불구불하고 그러잖아요. 영월에서 모여서 길게 한 7, 8개 정도 뭐 길게 엮어서 충주까지 내려가고, 충주에서 이제 또 그걸 다 모아서 길게 해서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일찍부터 로켓 배송을 시작한 영월. 금세 떼꾼들이 잔뜩 모여들어 뗏목의 성지가 됐습니다. 이야, 떼돈 벌었네. 요즘도 쓰는 이 말, 떼꾼들에게서 유래한 말이래요. 생각보다 수입이 짭짤했던 거죠. 이 영월에서 저 산양까지 가는데 물이 좋으면은 한 일주일 정도에 내려가고요. 물이 좀 안 좋으면 한 달 이상, 뭐 30일 이상 걸리고 그런데요. 근데 그렇게 영월에서 한양까지 한번 내려갔다 오면은 품삯으로 뭐 영월 군수의 뭐 석달치 정도를 받았다고 그래요. 일종의 위험 수당이었는데요. 나무판에 의존해 먼 거리를 이동하니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죠. 특히 떼꾼들에게 악명이 높았던 곳, 영월 된꽃가리 여울. 되게 고꾸라진다는 뜻인데요. 뱀꽃과리라고 상당히 물살이 센 곳이 있어요. 넘어오다가 이 뗏목들이 뭐 파손도 되고 부딪혀서 깨지기도 되고 뭐. 그래서 된꽃가리 여울을 넘어인 떼꾼들이 쉴 수 있는 단골 술집이 있었대요. 전산옥이라는 요정을 하나 차려놓고 2, 3일 쉬며 휴식도 하고 뗏목도 수선하고 거기서 교환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뗏목이 한순간에 사라졌는데 60년대 자동차가 빠르게 보급되면서부터였죠. 그런데 아직도 뗏목 타는 마을이 남아있다고 해요. 영월군의 한 작은 마을. 강 위에 거대한 게 움직이는데 사이즈만 보면 유람선 같은 이것. 지붕까지 커스텀했지만요. 피톤치드 무한 리필되는 나무바닥, 사카 쓰고 노젓는 떼꾼까지 분명 뗏목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야마하 모터를 곁들인, 뭐 떼꾼도 이제 4차 산업 시대니까요. 아무튼 이 뗏목 직접 타볼 수 있는데요. 노를 저어볼 수도 있고요. 타는 동안 강물에 발을 담글 수도 있어서 여름 여행지로 딱이죠. 근데 잠깐, 지금 여기 뭐랑 닮지 않았어요? 호랑이 기운이 느껴지는 게 한반도 북부 그 자체잖아. 사실 여긴 한반도랑 똑 닮은 걸로 유명한 한반도 지형. 한반도의 특징 동고서저. 동쪽에 높은 산이, 서쪽에 낮은 갯벌이 있는데 모두 구현 완료. 게다가 S자 몸통과 삼면이 물인 것까지. 사실상 한반도가 몰래 숨겨둔 자식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 뗏목 마을의 꿀잼 포인트, 뗏목을 타고 한반도를 건널 수 있다는 것. 동해에서 출발해 남해, 서해 찍고 돌아오는 당일치기 코스라니 확실히 어디서도 못할 경험이죠. 뗏목의 진심인 영월. 매년 8월엔 동강 뗏목 축제도 연대요. 1867년 대원군이 경복궁 재건을 위해 동강에서 소나무를 뗏목으로 만들어 한양으로 운반한 역사를 기리는 축제입니다. 뗏목 시연 행사를 진행하고 과거의 삶을 재현함으로써 보존하고 전승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배를 띄우기 전 선원들이 지내는 백고사처럼 뗏목에도 뗏목 고사가 있습니다.
된 꽃가리 같은 데서 고꾸라지지 않게 하늘에 비는 의식 같은 건데요. 축제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대요. 뗏목을 만들고 고사에 직접 타서 운전까지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풍경인데요. 근데 조선시대랑 안 어울리는 DJ, 드론쇼, 댄스 파티? 이건 뭘까 싶었는데 떼꾼들의 풍류 문화를 계승한 행사라고 해요. 떼꾼들, 뗏목 타는 길고 지루한 시간을 풍류로 채웠습니다. 삶의 애환을 잊게 하는 우리 노래 아리랑. 떼꾼에게도 그런 노래가 있었다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아라리를 부르고 그런 행사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영월이나 이쪽에서 동강 떼꾼 아라리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는 게 있고요. 지난 시즌엔 떼꾼과 함께 춤을 추고 대형 워터파크까지 운영했다는데요. 이번엔 물 위에서 하는 줄다리기인 밀당 대회. 떼꾼처럼 한탕에 돈을 벌 수 있는 떼돈 이벤트까지 열린대요. 뗏목 보러 갔다가 도파민 터지게 생긴 동강 뗏목 축제. 조선 떼부자들의 성지 영월로 스트레스 풀러 가보는 건 어떨까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 타히티 같은 섬. 처음 여기 살던 원주민들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바다를 건너왔을까요? 이걸 궁금해하던 노르웨이의 인류학자 토르 헤이 에르달. 이 지역의 신앙이 남미에 있는 페루와 비슷한 걸 발견. 잉카 시대에 페루 사람들이 섬에 건너온 거 아닐까 가설을 세웠습니다. 문제는요, 페루와 이들 섬의 거리가 8,000km. 서울 부산 거리의 20배. 당시 뗏목으로 이 먼 거리 바다를 건넜다는 게 말이 되냐 사람들이 비웃었죠. 그러자 헤이 에르달 이걸 입증하겠다며 뗏목을 타고 직접 모험을 떠납니다. 그것도 식량 없이 배 위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활했고 물은 빗물을 받아 마시며 버텼죠. 고래상어의 공격까지 받았지만 잘 살아남아서 태평양의 라로이아 섬에 도착. 장장 101일 만에 8,000km 이동에 성공. 뗏목만 가지고도 바다를 건널 수 있다 멋지게 입증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설 나중에 DNA 분석으로 틀린 게 확인되고 말았는데 그래도 이 계기로 탐험가로 유명해지게 됐죠. 가장 기본적인 배의 형태 뗏목. 물에 뜰 수 있게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기만 하면 되죠. 초기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구조라 인류 최초의 배로 불리고요. 그래서 무한도전 멤버들도 충주시 홍보맨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최초의 뗏목이 탄생한 배경,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난 지역, 물 위에 부러진 통나무가 떠 있는 걸 보고 그걸 튜브처럼 붙잡고 강을 건넌 원시인들. 그러다 문득 든 생각, 나무를 여러 개 엮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 뗏목,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본격적인 배의 형태가 등장하기 전까지 인류는 다 뗏목으로 강을 건너 다녔다고 해요. 서울에 나루로 끝나는 지명 많은 거 아세요? 광나루, 여의나루, 잠실나루. 조선시대까지 나룻배가 드나들던 일종의 항구였는데요. 강원도에서 강 따라 내려온 뗏목들의 종착지이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서울, 뗏목으로 얼마나 걸렸냐면요. 물이 좋으면 일주일 정도, 좋지 않을 때는 한 달이 넘게 걸렸다고 해요. 떼꾼들, 이렇게 오래오래 뗏목을 타고 서울에 온 이유는 뭘까요? 놀러는 아니고요. 일하러 왔습니다. 기차와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 운송수단이었던 뗏목. 뗏목이 운송했던 건 뗏목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통나무죠. 지금은 집 지을 때 콘크리트를 주로 쓰지만 옛날엔 나무가 가장 훌륭한 건축 자재였어요. 옛날 집을 보면 다 나무로 만들었죠. 그 중에서도 궁궐을 지을 때 질 좋은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경복궁을 지을 때도 그랬는데요. 그 많은 목재를 한양에서 다 구할 수 없었기에 산이 많은 강원도 지역의 오래된 소나무들을 뗏목으로 공수했다고 해요. 강릉, 삼척, 양양, 영월 등 여러 지역의 소나무가 경복궁 창건에 쓰였습니다. 그러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 한동안 복원되지 못하고 공터로 남아있다가 조선 말기 들어 흥선대원군이 재건을 시작했죠. 이때도 영월 지역의 소나무가 쓰였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영월 동강이 서울과 바로 연결되는 한강의 상류 지역이기 때문 뗏목으로 목재를 조달하기가 수월했던 거죠. 영월에 계시는 마지막 떼꾼 홍원도 어르신의 회상. 궁궐 중산은 나무는 이렇게 굵어야 되기 때문에 큰 거를 가져가기 못해서 산에서는 소를 달고 사람들이 굴리고 끄고 해서 강에까지 나와서 서울을 갔죠. 서울에서 나무가 예를 들어서 4m가 필요하면은 4m 50 정도 길게 잘라가지고 군형을 뚫고 머루달에 덩굴을 틀어가지고 묶어가지고 갔는데 동강에서 출발한 영월 뗏목, 영월 읍내에서 남한강에 합류되고요. 단양, 충주, 여주를 차례로 지나 북한강과 합쳐지는 두물머리에 도착!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한강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 물길, 1960년대를 마지막으로 끊어지고 맙니다. 여기는 경기도 양주군 능내리, 한강의 큰 물줄기를 가로막은 팔당댐입니다. 60년대 착공된 팔당댐 건설. 더 이상 강 아래 위로 배가 이동할 수 없게 된 거죠. 서울까지 가는 물길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이때부터는 자동차, 기차 등 다른 운송수단이 충분해져서 뗏목의 필요성이 사라지기도 했고요. 결국 뗏목,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으나 현대식 뗏목으로 부활합니다. 그게 바로 래프팅! 래프팅이 왜 뗏목이냐고요? 배가 다 거기서 거기 아냐? 할 수도 있는데 카누나 카약은 배 바닥이 V자로 뾰족하고요. 래프팅용 고무보트는 뗏목처럼 바닥이 평평하죠. 그리고 래프트라는 영어 단어, 뜻이 애초에 나무로 엮은 뗏목이라는 거 아셨나요? 바닥이 평평한 배는 잘 뒤집히지 않는 안정적인 형태지만 대신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협동해서 노를 저어야 하죠. 래프팅이 수상 레저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2차 대전. 전쟁이 끝나자 군용 고무보트가 전쟁 부산물로 나와 돌았대요. 래프팅이 처음 유명해진 곳은 북미 그랜드 캐니언인데요. 1960년대 미국의 한 여행사가 관광객들의 투어를 군용 고무보트로 진행했고요. 그게 재밌다고 소문이 나서 세계로 퍼져나간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미군들의 군용보트로 래프팅이 시작됐다가 90년대 들어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래프팅을 하려면 지형이나 물살 등 여러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래프팅을 할 수 있는 곳, 대표적인 곳이 동강입니다. 래프팅 업체만 58곳이 운영되고 있죠. 동강이 래프팅으로 특히 사랑받는 이유는 빼어난 자연 환경 덕입니다. 총부 한 68km 구간 중에서 어레인이라는 곳이 주위 경관이 제일 뛰어난 곳이에요. 그 구간이 유일하게 또 차량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구간이에요. 물반, 고기반이 정도로 자연생태계가 상당히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고요. 어라연, 많은 사람들이 동강 제1의 경치로 꼽는 곳인데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사이로 굽이치는 물길이 장관이죠. 상공에서 본 동강은 일직선이 아니라 물길이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흘러가는 공류천. 래프팅이 처음 시작된 그랜드 캐니언 콜로라도 강과 지리적으로 꽤 비슷한데요. 그런데 이 지형에는 지질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동강 일대가 우리나라에서 지리적으로 좀 독특하다는 거 아세요? 이곳은 석회암 지대인데요. 유럽에는 많지만 한국에는 영월, 삼척, 단양 등 태백산맥을 따라 일부 분포돼 있어요. 석회에서 시멘트가 나기 때문에 이 동네에 많은 게 시멘트 공장, 또 석회암이 풍화되면서 생기는 빨간색 토양, 이탈리아어로 테라로사라고 불리는 흙도 찾아볼 수 있죠. 강릉에서 시작된 카페 테라로사 아시죠? 네, 강릉에도 석회암 지대가 있어요. 석회암의 특징, 빗물이나 지하수 등에 잘 침식되는데요. 침식이 진행되며 만들어지는 독특한 절경이 바로 동굴과 기암절벽. 동강 근처에는 천연 동굴만 250여 곳. 그중 영월의 대표적인 동굴 고시굴은요, 무려 4억 년 넘은 동굴. 동굴 길이만 3km가 넘고 다양한 모양의 종유석, 석순이 있죠. 이렇게 석회암이 물에 용해되어 형성된 독특한 지형을 카레스트 지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형의 특징, 협곡과 급류가 물살을 빠르게 만들어 래프팅을 더욱 짜릿하게 만들어주죠. 우리나라에서 카레스트 지형으로 가장 유명한 곳으로는 역시 한반도 지형, 동강과 연결되는 서강의 시작점에 위치해 있는데요. 한반도를 꼭 빼닮은 이 지형도 석회암의 침식과 퇴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네요. 참, 이곳에서는 래프팅 대신 뗏목 체험으로 한반도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다고 합니다. 래프팅으로 어라연을 지나다 보면 악명 높은 급류, 된꽃가리 여우를 만나게 됩니다. 물살이 세서 보트가 전복되기도 하죠. 지금이야 안전장비 덕에 보트가 전복돼도 위험하지 않고 스릴 있다고 오히려 좋아하지만요. 옛날 뗏목 타던 시절엔 굉장히 위험했던 곳. 떼꾼의 무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넘어오다가 뗏목들이 뭐 파손도 되고 부딪혀서 깨지기도 되고, 뭐 뒤집혀서 저 떼꾼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뭐 고기를 잘 무사히 넘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만지로 내려면 강폭도 넓고 큰 모래사장도 있고 뭐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뭐 뗏목을 묶고 수리하고. 가장 험한 급류를 무사히 지나면 나오는 곳, 만지나루터. 떼꾼들이 쉬어가던 장소였대요. 일종의 고속도로 휴게소였죠. 60년대까지 이곳엔 전산옥이라는 유명한 주막이 있었는데요. 전산옥은 이곳의 주모 이름이기도 했는데 영월의 황진이로 불렸대요. 하루 종일 뗏목을 타는 떼꾼들이 부르던 아리랑, 정선 아리랑 가사에도 전산옥이 등장합니다. 이 전설적인 주막,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데요. 동강에서 래프팅을 하면 이 전산옥 만지나루토를 실제로 볼 수 있죠. 수상활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겠죠? 래프팅 안전하게 즐기는 법. 먼저 수상활동이니 구명조끼 필수, 또 바위에 다치는 일을 막기 위해 헬멧도 착용합니다. 동강은 다른 곳에 비해 강폭이 넓고 수량이 넉넉해 안전한 강에 속하지만요, 방심은 금물, 동승하는 강사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합니다. 영월 래프팅 업체들은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어요. 군청에서도 낡은 장비를 주기적으로 새 것으로 교체하는 등 안전한 래프팅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즐길 수 있겠네요.
수상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국내 52곳에 안전요원이 배치되고요. 또 신기한 점, 드론이 투입되어 물놀이 사고를 예방한다는데요.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구명투비를 던져주는 드론, 인명구조에 활용된다고 하니 신기하죠? 안전하고 재미있게 물놀이 할 수 있는 뗏목과 래프팅의 성지 영월, 여름, 영월로 놀러오세요. RPG 게임에 등장하는 던전, 온갖 몬스터가 도사리는 이곳, 이거 현실에도 있는 거 아세요? 축축하고 서늘한 동굴이 그 모티브. 공룡들이 살기 전부터 지구 곳곳에 생겨서요. 지금도 어두운 걸 좋아하는 생물들이 사는 깊은 공간이죠.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게임에서는 덩치 큰 몬스터가 살지만 실제 동굴에는 거미, 지네 같은 작은 생물들만 산다는 것. 영양분을 만드는 태양빛이 없어서요. 밥을 많이 안 먹는 미니미들만 정착한 거죠. 근데 이런 동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먼저 용암동굴, 화산이 터질 때 생깁니다. 펄펄 끓는 용암이 산을 타고 내려오면 겉은 식어서 굳지만 속은 뜨거워서 줄줄 흐르는데요. 그렇게 속만 빠져나가면 뻥 뚫린 동굴 완성! 이 외에도 파도에 깎인 해식동굴, 빙하가 녹아 생긴 빙하동굴 등 동굴이 생기는 이유는 가지각색인데요. 가장 유명한 석회동굴은 석회암이 지하수에 녹아서 생깁니다. 녹은 부분이 빠지고 나면 소금빵처럼 속이 뻥 뚫린 동굴이 되죠. 이 석회동굴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요. 여긴 강원도 영월, 김삿갓의 고향 김삿갓면에 있는 고씨동굴입니다. 나이는 4억 살, 삼엽충이 살던 고생대에 만들어졌는데요. 여전히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자연 박물관 같은 곳이죠. 주 전시품은 종유석과 석순. 여기 보면 천장과 바닥에 울퉁불퉁 튀어나온 돌이 있죠. 천장에 달린 걸 종유석, 바닥에 솟은 걸 석순이라고 하는데요. 석회암이 지하수나 빗물에서 이제 녹기 시작을 하면 천장에 있는 그 석회암이 이제 점점 녹아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는 게 종유석이에요. 석회가 섞인 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굳고 쌓여서 죽순처럼 되고요. 떨어지던 물방울도 조금씩 굳어서 고드름처럼 되죠. 이 돌이 1cm 자라는데 100년까지도 걸린다고 하니 크고 화려할수록 나이가 많은 친구, 아니 어르신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종유석 크기를 보면 동굴의 나이를 알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일까요? 물의 유입량에 따라서 동굴 생성물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1년에 2.5cm 정도 자라는 동굴 생성물이 있는가 하면 100년에 1cm나 2cm 정도를 이렇게 자라는. 오래될수록 커지는 건 맞지만 돌마다 자라는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 게다가 자라난 돌이 다시 물에 녹기도 해서요. 종유석 크기가 동굴의 나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잠깐! 그럼 고씨동굴이 4억 살인 건 어떻게 알았죠? 동굴을 감싸고 있는 지층에서 힌트를 얻었는데요. 고씨동굴 주변의 암석은 조선 느춘군 고생대 생물인 삼엽충 화석이 잔뜩 발견된 지층입니다. 이 지층이 4억 5천 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층이 녹아 만들어진 고씨동굴도 4억 년 됐다고 추정하고 있죠. 심지어 여기엔 멸종한 줄 알았던 원시 생물도 살고 있다는데요. 갈로아벌레, 1억 5천 년 전 공룡이 살던 쥐라기 시대에 번성한 곤충입니다. 워낙 오래된 생물이라 멸종된 것으로 판단했지만요. 알고 보니 동아시아 고산지대에 아직 서식하고 있던 이 녀석. 그래서 학명을 보면 갈로이시아나 오데사니시스, 강원도 오대산 이름이 들어간 것도 있고요. 갈로이시아나 고수엔시스, 단양 고수동굴의 이름이 들어간 것도 있죠. 이 친구들이 서늘한 곳에서만 살 수 있어서요. 높은 산이 아니면 1년 내내 적정 온도로 유지되는 동굴에서만 살고 있던 겁니다. 그중 동굴에 사는 녀석들은 눈이 없는데요. 어차피 빛이 없으니 점차 퇴화한 거죠. 이렇듯 고씨동굴엔 독특한 환경이 만든 희귀 생물이 많습니다. 장륜굴새우라고 눈이 처음에 있었는데 동굴 환경에 따라서 이게 눈이 퇴화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새우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뒤로 가요.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동굴엽새우라는 이름이 있고요. 모든 게 특별한 고씨동굴. 근데 이름이 왜 고씨일까요? 고씨, 조선시대 선비 고종원의 성입니다. 영월에 살던 고종원. 임진왜란 당시 민간 군대를 만들어 싸운 의인인데요. 어느 날 함께 군대를 이끌던 동생이 누명으로 억울하게 죽고 맙니다. 설상가상 왜군들이 영월까지 쳐들어오자 가족을 데리고 깊은 동굴 속으로 피신했는데요. 그곳이 바로 고씨동굴입니다. 그럼 고씨 가족, 왜군을 피해 잘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발각된 고씨 가족, 왜군은 동굴에 불을 지폈는데요. 그때 고종원의 아내가 남편이 더 빨리 도망치게 하려고요. 동굴 속 연못에 뛰어들어 자살했습니다. 탈출하는 데 성공한 동생도 도중에 붙잡혀 죽임을 당했고요. 결국 영월로 돌아온 건 고종원 혼자였죠. 이 비극적인 사건을 기려 이 동굴의 이름이 고씨동굴이 됐습니다. 그때 한동안 숨어 지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고씨 거실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한동안 기거를 하다 보니까 음식을 해먹었던 흔적이 흐름 자국이 나타나요. 그걸 보면은 한동안 머물렀구나 이렇게.
자연이 만든 박물관이자 아픈 역사의 공간인 고시동굴. 풍경만 신기한 게 아니라 비범한 이야기로 가득한데요. 갈루아벌레도 인정할 만큼 사계절 내내 쾌적한 이곳. 언제든 좋으니 동굴 탐험하러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모아이 석상. 이 큰 걸 대체 왜 만든 걸까요? 700년 전 칠레 이스트섬 주민들이 세운 이 돌. 가장 큰 석상의 키는 20m, 아파트 7층 높이고요. 몸무게는 무려 90톤, 코끼리 20마리와 맞먹습니다. 기술도 부족했을 그 시절, 이런 걸 대체 왜 만든 걸까요? 우물 주인의 얼굴이다, 외계인이 세운 거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섬의 풍요를 바라며 세웠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신성한 석상이 섬을 보호해준다고 믿었다는 거죠. 한국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요. 바로 제주도의 도라르방. 이것도 마을의 재난을 막아주는 수호신 역할을 기대하며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 때문에 코가 맨질맨질해지기도 했고요. 이런 걸 소원석이라고 합니다. 소망을 이뤄주는 돌 하르방처럼 특별한 목적을 담아 세우기도 하고요. 이야기가 덧입혀지며 원래 있던 돌에 의미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원석의 끝판왕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시나요? 여긴 강원도 영월, 강 위로 끝도 없이 높은 바위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 사이에 혼자 똑 떨어진 내성적인 녀석이 있습니다. 이름은 선돌. 높이가 무려 70m인 길다란 암석이죠. 원래 고생대부터 있었던 평범한 암석이었는데요. 특별한 설화가 입혀져 소원석이 됐다고 해요. 그 내용은 이렇죠. 선돌 옆에 위치한 남해마을. 여기서 태어난 장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적과 싸우다 패배한 장수. 수치심에 서강에 있던 자라바위에서 뛰어내리고 말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리에 커다란 돌이 하나 솟았는데요. 까무라친 마을 사람들, 죽은 장수가 돌이 됐다 수군거렸죠. 싸움에 이기고 싶었던 장수의 절실한 마음이 깃든 걸까요? 그때부터 선돌을 보며 소원을 빌면 딱 한 가지는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생겨났죠. 그럼 선돌님, 저 자가로 빌딩 하나만 제발요. 그렇게 초거대 소원석이 된 선돌. 그 모양도 범상치 않은데요. 누가 칼로 뚝 잘라놓은 것처럼 얄쌍하고 뾰족한 암석. 피사의 사탑이 떠오르는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어쩌다 이런 모습을 갖게 됐을까요? 답은 선돌을 이루는 암석에 있습니다. 선돌은 석회암인데요. 석회암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엄마 손파이. 흙이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돌이라 파이처럼 결이 있는 지층이 생기죠. 선돌의 경우 수직으로 세워진 지층이 지각 변동으로 쪼개지면서요. 결대로 부서져 마치 칼로 자른 듯 독특한 형상이 된 겁니다. 이게 오랜 시간 바람과 빗물에 깎였고 끝이 뾰족한 모습으로 변했죠. 영월에는 유독 이런 독특한 지형이 많은데요. 그건 영월 땅이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대부분이 화강암 지대, 화산에서 터져나온 용암이 천천히 식어 만들어진 땅입니다. 굉장히 단단한 데다 결이 없어서요. 부서지면 울퉁불퉁한 단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각품 중엔 투박한 게 많습니다. 반면 영월의 석회암 지대는 다릅니다. 조개, 산호 같은 생물들이 쌓이고 굳어 만들어진 땅인데요. 화강암보다 무르고 결이 있어서 부서지면 아름다운 일자무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섬세한 조각을 만들기 좋습니다. 게다가 물에도 잘 녹아서요. 돌이 흘러내리는 듯한 카르스트 지형도 만들어지는데요. 덕분에 영월에는 외국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지형들이 많습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세계 곳곳 신기한 지형을 볼 수 있다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에겐 이 모습이 유달리 특별해 보였다고 하는데요. 돌의 이름을 무려 왕이 지어줄 정도였죠. 영월 하면 생각나는 조선 6대 임금 단종. 어린 나이에 가족을 모두 잃고 즉위했지만 1년 만에 삼촌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뺏기고 쫓겨났는데요. 그때 유배당한 곳이 바로 이곳 강원도 영월이었죠. 단종의 당시 나이 만 16세. 강물이 마를 만큼 더운 날씨에 한양에서 영월까지 걸어가야 했는데요. 그래서 고개를 하나 넘길 때마다 한 차례씩 쉬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 고개에서 특별한 광경을 마주하는데요. 파란 서강에 둘러싸인 우뚝 선 길다란 돌. 고난길에 있던 단종에겐 이게 마치 거대한 신선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어준 이름 선돌, 신선의 돌이라는 뜻이었죠. 같은 해 단종은 정치적 이유로 죽음을 맞이해 다시는 선돌을 보지 못했지만요. 그가 지은 이름은 아직도 영월에 남아있습니다. 선돌이 너무 좋아서 돌 위에 별명을 새겨둔 사람도 있는데요. 조선 후기 검은고 장인으로 유명해진 학자 오희상. 구름에 쌓인 선돌의 이국적인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러더니 냅다 영월 관리에게 달려가서요. 선돌의 경관을 자랑하는 시를 프리스타일로 읊더니 다시 선돌에 돌아가 이렇게 새겼죠. 운장벽, 구름이 장엄하게 깔린 벽이라고요. 실제로 영월은 바다처럼 깔린 구름의 풍경, 운해로 유명한데요. 지금도 일교차가 큰 날 아침에 선돌을 찾아가면요. 오희상이 봤던 운장벽의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독특하게 생긴 절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과학과 역사가 잔뜩 녹아있는 선돌. 그 웅장함을 실제로 보면 옛날 사람들이 홀린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딱 하나지만 소원까지 들어준다고 하니 간절한 소원 하나 적어서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별 볼 일 있는 오늘의 별별 뉴스였습니다.
잠시만요. 저 할 말 있어요. 니들이 뭔데 날 판단해. Yo listen. 한때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디스랩 배틀. 당시 참여 안 한 래퍼가 없을 만큼 유행이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엔 200년 전에도 디스전을 하고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의 방랑시인 김삿갓. 잠시 머무르려던 절에 승려와 선비가 자신을 무시하자 이런 랩을 뱉었죠. 석양의 기둥 붉겠다. 석양 나그네 시장타. 너네 절 인심 고약타. 지옥 가기 딱 좋다. 라인 딱딱 맞춘 가사. 진짜 그 시절에 랩을 했나? 싶지만 이거 프리스타일 시입니다. 요즘 래퍼들이 할 말 있으면 랩으로 해 하는 것처럼 당시 시인들은 할 말을 시로 했거든요. 이 분야 원탑이 바로 김삿갓. 거침없는 독서를 아끼지 않기로 유명했죠. 함경도민 함경도, 조기영과 조기영. 뭐지? 이 토마토마토 같은 시는? 그 속뜻은 이렇습니다. 함경도 백성은 놀라 달아나는데 조기영의 집안이 어찌 오래갈까? 함경도에 놀라 달아난다는 뜻의 다른 한자를 넣어 만든 시죠. 조기영, 함경도 관리였는데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잔뜩 걷어서 자기 배를 불렸습니다. 그걸 본 김삿갓이 어김없이 라임을 맞춰 디스한 거죠. 이 남자 대체 누구길래 이런 시를 쓰고 다닌 걸까요? 그의 본명 김병윤. 전국 팔도를 커다란 삿갓 하나 쓰고 돌아다녀서요. 활동명 김삿갓으로 불린 원조 힙합퍼입니다. 원래 시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낭만, 지조. 하지만 김삿갓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배에 탄 김삿갓이 사공에게 한 말. 내가 당신 배에 올라탔으니 당신은 이제 내 마누라다. 시도 때도 없이 언어 유희로 시비를 걸었고요. 시시비비비 시시 시비비 시비비 시. 옳고 그름은 떠들기만 해선 소용없다. 시비만으로 탁상공론하는 사대부를 비판. 신박한 풍자시를 쓰기도 했죠. 아니 근데 이런 시를 쓸 정도면 배울 만큼 배운 양반집 자제인 것 같은데요. 그 시절 양반 계급이라면 나라에 잘 붙어서 넉넉하게 사는 것이 국룰. 이 남자는 어쩌다 팔도를 방랑하면서 길거리 디스전의 제왕이 됐을까요? 세도 정치로 유명한 신안동 김씨 가문. 김삿갓은 그 집의 손자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김익순. 홍경래에 난 당시 대역죄인이 된 양반이죠. 할아버지인 김익순이라는 분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통경래에게 투항을 한 죄로 처형을 당하고 가족들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김삿갓의 아버지는 이 사건 이후 화병으로 죽어버리고 마는데요. 하지만 어머니는 어린 김삿갓이 상처받을까 이 사실들을 꽁꽁 숨겼죠. 그렇게 성인이 된 김삿갓, 강원도 영월에서 과거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하필 시험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역적 김익순을 비판하라. 아무것도 몰랐던 김삿갓, 타고난 글솜씨로 신나게 하극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한 번 죽지 말고 10,000번 더 죽어라. 너는 구천에도 못 갈 거다 등의 원색적인 비난도 있었죠. 그렇게 할아버지는 뼈를 맞고 순살이 됐지만요. 김삿갓은 당연히 급제, 냅다 집에 가서 어머니께 합격한 썰을 풀었는데요. 당황한 어머니, 결국 가문의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집안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할아버지의 치욕과 그를 비난한 자신. 김삿갓은 양반으로서 살아갈 낯짝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양반이 아닌 거리의 시인으로 세상을 꾸짖는 방랑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런 삿갓을 쓰고 돌아다닌 걸까요? 여기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요. 할아버지가 계신 하늘을 보기 부끄러워서 썼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삿갓을 쓰면서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구조니까 요걸 이제 쓴 것으로 보입니다. 백두산 빼고 다 갔다는 김삿갓. 실제로 팔도를 모두 누볐는데요. 그런 그에게도 고향 같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강원도 영월. 어린 시절 홍경래의 난을 피해 어머니와 함께 도망친 곳이죠. 일생을 방랑하면서 살다 보니 고향도 가족도 그닥 의미 두지 않았던 김삿갓. 그런 그도 죽기 직전엔 가족을 떠올렸다는데요. 57세의 죽음을 맞이한 김삿갓의 유언은 어머니가 보고 싶다였습니다. 후에 유언을 전해들은 김삿갓의 아들. 김삿갓이 어릴 적 가족과 살던 영월로 묘를 이장했죠. 결국 영월에서 시작한 방랑을 영월에서 끝낸 김삿갓. 지금 그가 묻혀있는 곳의 이름도 영월의 김삿갓면인데요. 어린 시절을 보내고 운명을 바꾼 과거를 본 곳이라서요. 여기엔 김삿갓의 생가와 시집이 전시된 문학관이 있습니다. 김삿갓 생가를 복원을 하게 되면서 이곳 전체가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김삿갓의 모든 것을 디오라마, 파노라마, 영상 장치로 볼 수 있게끔 어지러운 나라를 시원하게 씹어준 배짱 있는 조선 힙합퍼 김삿갓. 여전히 할 말 못하고 갑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인물인데요. 종잡을 수 없는 그의 여정과 통쾌한 시를 보고 싶은 분들, 김삿갓의 고향 영월 김삿갓면에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별 볼 일 있는 오늘의 별별 뉴스였습니다. 세상을 돌고 돌아도 너나 없이 환영하고 나라와 가문을 일으키니 그 위세 대단하구나. 온 것 같으면 어느새 가고 또 어느새 다가오니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구나.
셋, 둘, 하나, 점프! 발목에 밧줄 하나 달고 몸을 던지는 위험천만한 모습.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뉴질랜드 옆에 있는 섬나라 바누아투. 이곳의 남자들은 15살이 되면 어른이 되기 위한 담력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번지점프. 근데 이제 안전장치는 안 곁들인... 여기 원주민들은 어른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요, 성인식을 이런 위험한 방식으로 치렀던 거죠. 어른이 된 걸 축하하는 행사 성인식. 나라별로 그 모습은 천차만별인데요. 문화마다 생각하는 어른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부족 사게오니. 이곳의 성인식은 전신 타투인데요. 여기 사람들은 문신을 하늘이 준 옷이라고 생각해서요, 12살이 되면 어른의 옷, 전신 타투를 새기죠. 이 외에도 최대한 화려하게 입고 인생샷을 건지는 쿠바. 인생 첫 면도를 하는 케냐 부족. 우선시하는 가치에 따라 성인식 모습은 달라집니다. 그럼 동방예의지국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조선시대 전통 성인식 성년을해. 남자는 상투를 틀어 모자를 씌워주고 여자는 머리를 묶어 비녀를 꽂아줬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부모님이 주신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를 수 없었는데요. 이걸 잘 간수하도록 묶어주며 덕담하는 게 우리나라의 성인식이었던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하고 수를 내리면 수군에 따라서 아주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하고 생애 딱 한 번뿐인 성인식. 돌아오지 않을 순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조선에는 진정한 어른을 위한 두 번째 성인식도 있었습니다. 왕에게 초대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는 시크릿 파티. 바로 기로연이죠. 조선에서는 매년 7순이 넘은 문신들을 기로소라는 기관에 등록해서요,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은 약 40세. 나이가 많은 신하가 있다는 건 국가의 자랑거리였죠. 조선시대 때 기로를 만들어가지고 등록이 되면은 어른으로 인정을 받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경로당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만 많다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뤄둔 업적도 있어야 해서 초대받기는 꽤나 어려운 일. 그래서 기로연이 열린 600년 동안 참석한 사람은 겨우 700명 뿐이었대요. 이거 제대로 비밀 파티인 것 같은데. 여기서 대체 뭘 하냐? 당대 최고 무용수의 춤과 함께 진수성찬을 즐겼고요, 걷지 못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칠순 인증 굿즈까지 나눠졌는데요. 바로 의자와 지팡이. 의자에 앉아서 일하고 지팡이 짚고 와도 좋으니 계속 궁으로 출근해달라는 의미였죠. 70이 넘어서도 일하라니, 연금 받고 은퇴하는 게 낫지 않나 싶겠지만 당시에는 이게 큰 영광이었대요. 그 지팡이를 만든 소재가 장수를 의미하는 나무입니다. 풀면은 오래 사신다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어른이 되는 첫걸음 성년을해. 어른 중에 어른임을 인정하는 기로연. 두 행사 모두 시대가 바뀌며 거의 사라져버렸는데요. 그럼 이 모습 더 이상 못 보는 걸까요? 여긴 강원도 영월향교. 여자들은 머리를 정갈하게 말아서 비녀를 꽂고 있고요, 남자들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딱 전통 성인식의 모습이죠. 이어서 들어오는 멋지게 정장배 입은 어르신들. 기로연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모습입니다. 그럼 향교는 조선시대 경로당 같은 곳인가? 아닙니다. 향교, 조선시대 지방에 있던 국립학교인데요. 지방 사람들은 여기를 나와야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죠. 그중 영월향교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때 지어진 곳. 무려 60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는 현역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열어서 지역민들을 교육하고 있죠. 청소년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 문화를 향달하는 템표를 두고 그래 있습니다. 지금 세대에게도 우리 문화를 알려주고 싶었던 영월향교. 매년 5월마다 전통 성인식을 열고 있는데요.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마침 이곳에 온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효 문화도 보여주고 싶어서요, 성년의례와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기로연까지 마련하게 됐죠. 노인들한테 대접해주는 의미가 효의 상징이기 때문에 옛날 문화를 후세들한테 알려드리고. 시간이 조선시대에 멈춘 듯한 영월향교. 이 전통적인 분위기에 매료돼서요, 여기서 결혼식을 치르는 신혼부부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마침 영월향교에서도 전통 혼례를 지원해주는데요. 전통 혼례를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은 한옥집입니다. 향교는 한옥이기 때문에 멋진 추억이 만들어지지 않을,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 봉사하는 의미에서 전통 혼례를. 성인식, 기로연부터 전통 혼례까지. 영월향교는 학교를 넘어 지역민을 위한 광장이 됐는데요. 지역민이 아니더라도 미리 예약하면 전통 차 문화를 배워볼 수 있고요. 내년부터는 전통 음식 만들기, 서예 같은 교육 프로그램도 생긴다고 합니다. 몇 번을 가도 다른 걸 배워볼 수 있는 이곳. 영월에 방문할 때마다 한 번씩 들러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별 볼 일 있는 오늘의 별별 뉴스였습니다.